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CSR, CSB 패널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우선 저희 패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패널에 앞서 저희 토픽인 CSR, CSB를 제가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는 이 발표에서 간략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 국내외 CSR 사례, 그리고 공동가치 창출에 대한 개념, 그리고 국내외의 CSB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통해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월트 디즈니 픽처즈가 미국 병원 예술재단과 협력하여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과 어린이 병원의 벽화를 그리는 작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화사하고 밝은 빛깔로 어린이 병원 벽을 채움으로써 몸이 아픈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또 다른 예로서는 SK텔레콤의 행복한 소셜 기부 캠페인이 있다고 합니다. 매월 한 건의 수혜자 사례를 자사 운영 SNS 채널에 소개를 하고 팔로워들의 응원 댓글이나 리트윗 한 건당 500원을 적립하여서 그렇게 모인 금액을 수혜자에게 매달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기업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이익 창출인데 왜 이 기업들은 이익 창출과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사회가 없으면 건강한 기업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들은 그들의 이익과 시간을 사회에 환원하며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흔히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라고 합니다. OECD에서는 CSR을 기업과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정의하며 미국 포드 자동차의 CEO 윌리엄 포드 주니어는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 사이의 차이를 훌륭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최근 CSR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 매출 상위 200대 기업 중 70%는 CSR을 이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간략하게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CSR을 실천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트라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해외에 진출하고 있고 CSR 활동을 하는 국내 기업 84곳을 대상으로 CSR 활동에 대해 물어본 조사에서 기업들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표가 나타내듯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원 복지를 위한 활동, 빈민층에 대한 기부, 그리고 인권 존중 및 규범 준수, 예를 들면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으로 낮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 그런 활동들을 주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CSR의 마케팅 효과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실제로 CSR은 그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켜 이윤 증가라는 긍정적인 마케팅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CSR 마케팅 성공 사례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잘 보여주는데요. 우선 2006년에 도요타는 기술적 결함 은폐, 과거엔 없던 대규모 리콜 발생 등 도요타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여 매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요타가 선택한 것은 CSR 마케팅을 통한 이미지 쇄신이었는데요. 도요타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또 도요타 박물관을 운영하는 등 CSR 전략에 힘을 쏟기 시작하였고 또 친환경 자동차 프리우스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였으며 2010년 글로벌 비전으로 지구 친화적인 기술로 지구 재생을 견인하는 기업을 택했을 정도로 환경 친화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쌓은 도요타는 이제 재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기업들이 CSR을 적용하는 태도에 있어서 분명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기업이 왜 CSR을 이행하는 데 있어 단순히 선행에만 그쳐야 하는가라고 기업들이 CSR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계점을 짚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 하버대 포토 교수는 CSR 관련 활동에 있어서 기업별 특성이나 비전에 별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또 직원이 공감하지 못하거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저 수익의 일부분을 환원하는 대부분이라고 이러한 한계점을 짚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것은 CSV,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하는데요. 즉 기업과 사회가 함께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비전, 미션, 밸류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면 사회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 증가를 가져온다고 포토 교수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CSV는 사회와 환경적 목표가 기업의 이윤 창출의 목표와 완전히 융합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이행됩니다. 흔히들 CSR을 확장형으로 말하기도 하나 CSR을 일종의 적용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제 다음 표는 CSR과 CSV의 차이점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제 CSV 성공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우선 해외 사례로는 에디슨이 처음 만든 기업으로서 제너럴 일렉트릭, GE는 이제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뽑힌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GE는 이코매지네이션, 즉 환경과 창의력의 결합을 키워드로 채택해 사회를 위협하는 환경 문제를 GE가 추구하는 가치인 창의력과 융합하여서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그리하여 GE는 광전지 묘두를 강화하는 에너지 사업,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엔진 등을 창조하며 친환경적인 사업들을 확대해 왔는데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몇 안 되는 국내 사례로는 국대 떡볶이가 있습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기업인 국대 떡볶이는 물류비 외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정책인데요. 단기간에 이익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가맹점 수를 늘리고 가맹점 매출이 오르게 하여 전체 시장을 크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프랜차이즈 기업에 비해 훨씬 지속 가능한 모델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대 떡볶이는 이 모델을 실현시키기 위해 2012년 6월을 기점으로 가맹점 창업 비용을 파격적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기존에 6,200만 원에서 7,100만 원이 들던 원래 창업 비용을 3분의 2 정도로 절감하여 국대 떡볶이는 창업을 원활히 하여 사회를 돕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점포수를 늘려 이윤 증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는데요. 결론적으로 국대 떡볶이와 GE는 CSV를 활용하여 이익 창출에 대한 기업의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욕구를 사회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욕구와 완전히 결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기업들은 CSR 또는 CSV에 대한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CSR이 뭔지 아는가라는 질문에 국내 기업 중 오직 60%만이 안다고 답하였으며 요즘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서둘러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공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 CSR, CSV 패널에 참석해주신 세 분의 패널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토픽 첫 번째 패널리스트로는 넥스트 소사이어티 재단의 김성택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겸임교수와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시며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sorry. 자, 이제 저희 토픽 두 번째 연사로는 컨설팅 기업인 언스탠영의 정영일 이사님을 모셨고요. 이사님께서는 현재 기후변화 서비스 리더로도 활동 중이시며 오늘 저희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CSR 실정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토픽 마지막 연사로서 LG전자 사회공헌팀의 김민석 팀장님을 모셨는데요. CSR 리스크 관리, 글로벌 사회공헌 기획 및 실행 등의 업무를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패널리스트이신 김성택 이사장님의 CSR 5.0에 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소사이티 재단의 김성택입니다. 오늘 처음에 오면서 두 번 놀랐는데 처음에 오니까 여기 코스프레 하는 필란트로피스트 행사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런 이벤트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두 번째는 점심 먹고 오니까 강의실이 썰렁해지기 시작하는데 그건 뭐 어떤 국제회의를 가든지 간에
뭐 일어나는 현상인데 두 번째 놀란 거는 CSR 세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을 몰랐어요. 나는 솔직히. 여기에 CSR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리얼리? 그럼 경영대 학생 손 들어보세요. 법대, 인문대, 나머지 건 어디야? 대화하기 싫다는 얘기지. 내가 지금 강의를 두 개를 맡고 있는데 이제 책임 경영이라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CSR과 마케팅 두 가지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마케팅 트랙인데 내가 이제 커리큘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두 가지라. 그 인기가 있는 거는 당연히 CSR과 마케팅이야. CSR을 어떻게 한 마케팅에 활용을 해서 기업 경영과 또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될 건가. 그리고 책임 경험이라는 거는 오늘 순수하게 이제 CSR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재미가 없지. 오늘 또 내가 어떤 강의 자료를 준비해야 될지 사실은 내가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쪽으로 하자니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또 저쪽으로 하자니 또 뭐 제대로 알아들을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PT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했어. 원래 강의 못하는 교수일수록 PT 페이지 수가 많아요. 그죠? 우선 시작을 합시다. CSR이 뭐냐고 물으니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그건 마치 요즘 창조경제가 뭐냐고 하니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창조경제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창조경제라고 하니까 Creative Economy라고 얘기하고 그럼 Creative Economy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건 융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융합이 뭐냐 그러니까 Convergence. 이건 실화예요. 이건 실화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왜냐 아직 규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에 대해서 오죽하면은 창조경제 대한민국 3대 불가사의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층간소음 줄이는 더 창조경제라고 얘기를 하니 세상에 창조경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 그치? 경제가 이미 창조적인 거 아니에요? 경제가 뭐야? 경제학과 아까 했었지. 최소의 자본으로 최대. 그게 이미 창조적인 거야. 기업 활동 자체가 이미 창조적인 거예요. 자, 사슬이 긴데 그럼 CSR도 마찬가지. 지금 기업도 그렇고 방금 우리 신정민 씨 정말 요약 잘해 주셨는데 CSR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CSR이 아닌 것이 없어. 그죠? 그 다음에 기업들이 CSR 안 한다는 기업이 없어. 그죠? 죄송합니다. 기업 모시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근데 자, 오늘은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야. CSR이 과연 무엇인가? 네? 너도 CSR, 나도 CSR이 아니고 진정한 CSR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누가 CSR을 잘한다, 못한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규정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 측정할 수 없죠. 그죠? 측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 평가할 수 없잖아. 누가 더 잘하는지. 평가할 수 없으면 또 어떻게 돼? 경영할 수가 없잖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CSR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내가 하면 항상 안 되더라. 자, CSR. 여러분들 뭐 CSR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니까 뭐 definition을 어떻게 내릴 거야? CSR이 뭐냐? 자, CSR. 지금 아빠도 얘기했지만 기업들이 CSR을 잘하는 기업들이 있고 또 뭐 사회봉사를 잘하고 과연 그럼 여러분들 조직의 이름처럼 필란트로픽 액티비티가 그럼 CSR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가요? 아니면 사회공헌이? 아니면 기부와 자선? 그리고 볼런터리 서비스?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가?
근데 지금 그것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아까 마이클 포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CSR에 대한 정의를 하라 그러면은 아치 캐롤 CSR 피라미드 이걸 예상을 합니다. 자, 캐롤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가장 경제적인 책임, 그 다음에 법적인 책임, ethical 윤리적인 책임, 제일 마지막 단계 피라미드의 제일 하이스트 하이아키의 필란트로픽 자선적 책임이라. 그러니 사람들 자선적 책임이 기업의 자선적 행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나? 자, 아까 돌아가 보자. 자, 저기 좀 해줘. 내 몸에서 정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까 캐롤에서 보면은 캐롤이 얘기하는 피라미드 단계를 보면은 내가 몇 분이지 내가 해야 된 시간이? 자, 그럼 캐롤에 의하면은 경제적 책임과 이렇게 하이아키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전에 리걸 책임, 법적인 책임은 내가 무시해도 되는 건가? 그럼 경제적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 윤리적 책임을 무시해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윤리와 도덕이 기업 사회적 책임인가? 그것도 아니겠죠. 그다음 법규 준수를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의 장기 전략으로서 매출을 높이기 위한 어떤 코스메틱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요즘들 창조경제만큼이나 애매모호한 용어들이 많죠. 기업의 지속성, 기업 경영의 지속성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또 Sustainable Management, 지속 가능 경영, 지속 가능 경영은 또 무슨 얘기일까? 그리고 책임 경영이라는 게 또 무슨 얘기예요? 또 윤리 경영이라는 건 뭐고?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건 또 뭐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 걸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규정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다 아는 내용이지, 그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개념들이에요. 자,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 발전이 뭘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게 뭐야?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데피니션에 의하면은 미래 세대, 여러분과 같은 차후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자원과 환경을 빼앗지 않는 도미 내에서 현대 세대,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현대 세대의 발전을 지속하는 것이 지속 가능 발전 개념이다. 그럼 sustainability라는 게 뭐냐? 자,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인간의 존재는 암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토네이도도 내보내고 뭐 사스도 내보내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암을 좀 치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린 지금 뭘 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지속 가능 발전, 여러분들 발전을 추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지속성을 추구를 해야 돼요? 자, 내 강의는 일방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미래 세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 강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감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들은 미래 최고 경영자이고 미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강연 시간에서 어떤 영감을 가지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끌어간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내가 또 바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바로 지속 가능 경영이죠.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것을 경영에다가 대입한다면은 지속성을 중점을 둘 것인가, 발전성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효과성을 줄 것인가,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가가 달립니다. 그럼 비즈니스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NGO 중에 하나가 보르네오 섬에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을 갔는데 거기 원주민들을 만났어. 원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자, 나 여기 세계적인 NGO야. 너네들이 원하는 게 너네들이 원하는 게 뭐야? 너네들 불편한 거 내가 다 해줄게. 나 행복해. 나 잘 살고 있어. 아니야, 너들이 불행해. 넌 모기도 많고 환경도 더럽고 그러잖아.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근데 우리 말라리아 모기가 많아갖고 불편하고 또 말라리아 때문에 몇 명 죽기도 해. 애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말라리아를 대체해줄게. 그 말라리아를 대체해주기 위해서 다량의 살충제를 뿌린다는 거지. 그 약이라는 데가 없는 원시림에 살충제를 뿌려놨으니 모기는 당장 죽지. 자, 그럼 모기만 죽었을까? 모기는 당장 죽었고 살충제를 막고도 살아있는 바퀴벌레들은 있지요. 어디에나 다 있는 바퀴벌레. 그 바퀴벌레는 또 누구의 먹이인가? 먹이사슬에 의해서 도마뱀의 먹이지. 도마뱀은 또 누구의 먹이? 고양이들의 먹이. 자, consequence.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고양이가 다 죽었어. 고양이가 다 죽으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생쥐가 난장판이 됐겠지. 쥐는 말라리아보다 더 무서운 흑사병을 퍼뜨리게 됐지. 그 마을 전체가 1년에 한두 명 어린애들만 말라리아로만 죽는 게 다였는데 이제는 흑사병으로 해서 마을 전체가 전멸하게 됩니다. 자, 이 사례가 보르네오 섬에만 일어나는 사례일까요? 우리 경영, 비즈니스 세계는 없을까요? 자, 우리가 가장 혁신의 최고의 사례로 뽑는 월마트 이펙트.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업이 없어. 월마트가 어떻게 돼?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는 혁신적인 가격 정책을 통해서 어떤 혁신의 결과를 가져왔냐? 마켓 쉐어를 27% 올리고 생산성 40%. 이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엄청난 혁신이에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혁신은 없었어. 자, 근데 그것이 효율이고 효과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everyday low price니까 당연히 과소비가 일어났겠죠. 그 다음에 리테일하고 스몰 비즈니스 다 죽었지. 그 다음에 low price 유지를 하려면 당연히 low wage가 유지가 돼야 되죠. 결국은 뭐냐? high cost of low price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혁신만 추구하고 효율성만 추구하다가는 그것을 뭐에 미명하에 고객의 가치 창출을 하는 이 미명하에 이걸 하게 되면은 물론 작업도 일자리도 추구를 하게 되겠지. 이 월마트 회장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는 애플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그 일자리는 같은 일자리인가요? 스테이블 하지도 않은 일자리며 저임금의 임시직 일자리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가 망가지면 아까 우리 신정민 씨도 얘기를 했지만 사회가 망가지면 기업이 종속할 수 있냐? 자,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기업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빈부간의 격차, 이것도 결국은 뭐 때문에 일어났냐? 그 다음에 약자와 강자, 소외계층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문제. 얼마 전에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같이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토론을 한번 했었는데 중소기업 얘기는 뭐야? 하나같이 모든 중소기업의 문제점은 대기업 때문이에요. 대기업들이 자기네들 다 찾아가고 다 이익도 다 뺏어가고 시장도 다 뺏어가고 심지어 직원들까지 다 뺏어간다. 자, 그러면은 또 이성철 씨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들으면 왜 중소기업 전애들이 멍청해서 역량이 모자라서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걸 왜 대기업에서 다 하느냐? 우리 사회에서 이 갈등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CSR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냐? 이제는 profit maximization이 아니다. purpose maximization. 우리 사회가 공존할 수 있도록 목적 최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가치,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 가치, 환경의 가치, 토탈 밸류를 창출해야 된다. 뭐에 근거한 서스테이너빌리티.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도 자기가 사는 환경, 그리고 자기 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기를 바라지 않죠. 자, 마이클 포트 마이클 포트가 CSR에서 CSV 시대로 갔다 그랬죠. CSV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의 수단과 과정이라고. CSV는 Creating Shared Value. Creating Shared Value는 기업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도 있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Shared Value가 있어요. 공유 가치가 있어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 그죠? 그건 아주 일반적인 얘기라고. 근데 심지어 그 마이클 포트도 전통적인 마케팅의 4P 대신에 이제는 3P 시대가 왔다라고 동의를 한 거지. 3P가 뭐냐? 전통적인 4P는 뭐죠? Price, Place. 다 알죠? Product, 또 경영대 아닌데도 잘 아네? 자, 그래 현대에서의 3P는 뭐냐? People, Profit, Planet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CSR을 얘기를 하는 게 윤리와 도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과거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자, 마케팅 컨셉이었죠. 과거에 우리 비즈니스와 소비자들의 관계는 마케팅 컨셉 이전에는 프로덕션 컨셉, 퀄리티 컨셉 있었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는 마케팅 컨셉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기업, 선도적인 기업이 하고 있는 건 뭐냐? 소시에털 마케팅 컨셉. 앞으로 가야 되는 건 뭐냐? 그러니까 그 고객 관점에서 스트래티직 밸류 크리에이션이라는 지금 이런 얘기들이 밸류 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이 나오지. 고객 가치 창출이니 뭐. 자, 앞으로 가야 되는 거는 뭐냐?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컨셉으로 가야 된다. 기업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 2학년들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얘기를. 어쨌든 자, 이건 왜 그러냐? 자, 우리가 환경에 대한 개념을 바뀌게 된 것도 마찬가지죠. 자, 과거의 환경이라는 개념은 뭐였어요? 환경 처리였죠. 그죠?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환경 오염이라는 것은 경제 발전과 산업 발전으로 인한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될 대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지?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Pollution Prevention. 이제 오염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 나온 게 뭐야? 그 다음 Clean Technology. 청정에너지. 그지? Green Tech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환경조차도 Sustainability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컨셉트도 마찬가지 환경 컨셉트처럼 이렇게 이볼루션 하게 된다. 그럼 CSR 컨셉은 어떻게 되느냐? CSR 컨셉은 자, 이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게 가장 CSR 잘하는 기업이겠지. 그럼 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제일 못하는 기업은 모자라는, 그러니까 해로운 기업을 만들기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기업의 베네핏도 높고 어떤 고객들의 만족도 높은 거는 그럼 플리징,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게 그냥 가장 좋은 기업이 아니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같은 고객의 편리함과 간편함과 저가의 그런 즐거움을 제공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안 좋다는 건 이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이잖아. 그럼 뭐냐? 가장 디자이러블 서비스를 그걸 찾아내는 것이다. CSR 5.0의 프레임워크인데 이게 이제 혁신, 그 다음에 통합과 조정, 그 다음에 이제 변환의 단계인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설명을 해준다고 이해가 될까 싶기도 하다면서도 넘어가자. 혁신이라는 것은 넘어가는 또 나오네. 혁신이라는 것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차출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자각에서 시작한다.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그 사회적 자각에서 혁신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자각 속에서 새로운 가치 제안을 해야 된다. 아울러서 스테이크홀더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통합과 조정 관계에서는 바로 shared value, 공유 가치를 인식하고 공유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통합과 조정의 관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정의를 확보하라. 그다음 기업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변환의 단계라는 것은 바로 sustainability를 찾아내는 거고, creating shared prosperity, 공동의 번영을 찾아내는 것이 기업의 목적, 기업과 사회 발전의 목적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지향점이다. 자, 과거에는 이제 strategic CSR, 전략적 CSR, 이제 방어적 CSR에서 전략적 CSR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객 지향, 고객이 바라는 대로만 쫓아가는. 그리고 나보다 내가 B 기업보다 더 낫다, 내가 A 기업보다 더 낫다, 그런 얘기. 그리고 CSR은 이제 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전략적 CSR은 독립적이고 이제 가치 창출, 가치 제한, 그다음에 차별화 전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CSR은 이제 투자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되는데, CSR 5.0이라는 것은 바로 진정한 CSR을 이해하고 실현하는 거다. 왜냐, 기업이라는 게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이제는 기업이 뭘 판다, 뭐를 잘 만들고 뭐를 잘 판다는 고 인식되는 시대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What you stand for.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사회 공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기업의 경제적 책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 세 번째는 경제적 책임, 나아가서 네 번째는 기업의 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은 사회적 책임 속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현대사회에서의 이해관계자 차원에서의 문제는 너무나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 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CSR 부서에 아니면 홍보부의 박 과장이 져야 되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다는 얘기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최고 경영자는 뭐에 대한 의무냐? 기업의 이익과 윤리적 결정 하에서, 물리적 결정에서, 경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럼 CSR을 잘 알고 해야 하느냐? 그럼 CSR 원칙을 정해놔야 된다. 자, 그 기업 경영과 윤리 경영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선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두 가지 제품 중에 뭘 선택하겠어요? 하나는 이거야. 요건 8만 원 정도 하더라. 시중 인터넷 가격. 요 왼쪽은 지금 90만 원 정도. 당연히 왼쪽 걸 선택하겠죠. 그렇지만 에피션시만 생각하면 그렇겠지만 effective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구가, 인류의 미래가. 자, CSR 5.0의 파라다임의 전환은 뭐냐? 대응적 CSR.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요. 대응적, reactive하고 proactive. 이걸로 나눴고, 이볼루션 단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자, 지금 reactive CSR은 isomorphism, 동형화야.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나도 CSR 잘해요. 내가 CSR을 더 잘해요. 뭐 나도 착한 기업이에요. 이런 단계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반응적이고 수능적이고 법률에 대한 거는. 그래서 수용, 협력, 변환, 그래서 가치 제한도 효율성을 제한을 하고, 공유와 리얼라이즈, RSV, 그러니까 마이클 포터는 CSV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RSV가 올바른 표현이에요. 새로운 공유 가치를 인식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뭐 여러분들 재미없을 거고. 자, 그럼 CSR만,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CSR만 잘하면 되나? 그건 아니지. 자, 넘어가고. 자,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RSV.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RSV, Realize Shared Value.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과의 조화. 그 다음에 CSO, Corporate Social Opportunity를 찾아내는 것이고,
가지고 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시간이 다 됐다니까 할 수 없고 우리 넥소사이티 재단에서는 CSR 스포터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CSR 스터디 그룹 같은 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CSR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해도 됩니다. 자, CSR 재미없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개를 해주실 때 LG전자의 사회공헌 팀 CSR 팀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공헌 팀장이라고 불리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 좀 전에 우리 김덕기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CSR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사회공헌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굳이 명함까지 드리면서 CSR 팀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예 사회공헌 팀이요? 이러시는 분들 꼭 계시거든요. 물론 100% 다른 건 틀린 건 아니죠. 저희 팀 업무 중에 일정 부분 한 20-30% 정도는 사회공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말은 좀 그런 표현을 좀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셨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CSR 팀인데요. 제 순서가 제 마지막 원래 세 번째였어요. 우리 이사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이사님께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서 제 기업이 그럼 어떤 관점을 가지고 CSR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좋겠다. 순서가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외부에 나가서 CSR 관련된 이런 강연이라든지 발표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CSR은 뭡니다라는 개념부터 설명 쭉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미리 다 해주셔서 저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발표는 아직 못 들어봤지만 이사님께서도 현재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CSR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최근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그럼 저희는 맨 마지막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럼 이제 한국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가 각 기업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를 설명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순서가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저희 세션이 CSR and CSV잖아요. 이 가운데에 이 엔드가 과연 맞는가라는 저는 질문을 좀 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 신정민 씨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CSR and CSV 세션에 패널을 좀 발표를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보통 엔드는 뭐예요? 이제 뭐와 뭐 약간 동급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제목이 CSR, CSV 이 제목에 맞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을 먼저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앞에 우리 이사님께서 처음에 설명 아주 잘 해주셨는데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저도 그 마이클 포터가 이야기했던 CSR과 CSV 관계에는 저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그걸 캐치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CSV는 어느 공유가치 창출 어떤 툴이고 좋은 방법적인 이런 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입장 생각하기로는 CSR이라는 것은요 진짜 모든 걸 거기다 커버해요. 그런데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굉장히 많은 책임을 져야지 되는데 그러한 책임을 잘 지기 위해서 CSV라는 게 아주 좋은 도구가 툴이 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목에서부터 약간 좀 생각스럽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워낙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CSR을 넘어서 CSV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CSR을 하는 기업들을 굉장히 저차원적인 수준이 낮은 기업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희 나라에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셔서 이걸 먼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 기업의 입장이니까요. 이러한 것들도 CSR에 들어가는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이 많은 학생이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졸업을 하시면 기업에 입사하실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길로 가실 건데 전 기업이니까요.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30분 지각을 했어요. 근데 하루 취급의 50%를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지각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일리가 합리적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각을 했어요. 30분 지각을 했는데 야, 뭐 아무개씨 오늘 왜 지각했어? 벌칙으로 반나절치 급여를 까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 만약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그 중에 30분 중에 5만 원을 까는 거죠. 여러분 수긍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럼 잘리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래도?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각하면 그에 대한 벌칙으로 아니면 벌금으로 이러한 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기업들에서. 두 번째는 일주일 내내 휴일도 없이 80시간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까요? 이게 무슨 기업의 살책인가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으세요? 요즘에 취업하기가 힘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일주일 내내 일해도 좋다. 하루도 안 쉬어도 좋다. 일자리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사하게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엄연히 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근로기준법에 우리가 성인들은 몇 시간 일을 할 수가 있죠? 주 40시간 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오버타임을 할 수 있어요. 잔업을 할 수 있는데 잔업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주 12시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규근로시간 40시간과 잔업 12시간 하면 주 52시간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법을, 이 52시간, 주 52시간을 잘 준수하면서 지키는 기업들이 모르긴 몰라도 반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팀에서 하는 일이 CSR에 저희 회사가 CSR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협력사가 잘하고 있는지를 매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 있는 협력사들, 국내 협력사들을 돌아다녀 보는데요. 중국은 두말할 나이도 없고요. 중국에 있는 저희 협력사들은 두말할 나이도 없고 한국에 있는 협력사들도 이런 근로시간만큼은 법적인 기준 내에 자율시간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제가 좀 일찍 와서 이 앞전 세션이었던 열린 정보 세션을 들었거든요. 정부 관련된 이런 다양한 토론들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조차도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법을 위반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묵인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업 책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이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입사를 하실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데 요즘은 많이 안 그런데 예전에는요 사인을 한 다음에 회사만 보관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로자들은 정작 근로계약서를 사인을 하긴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요. 제출을 해버려서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본인이 함부로 꼭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근로자들이. 그래야지만 나 불합리하게 계약을 맺는 건 아닌지 나중에라도 궁금하면 찾아서 볼 수 있도록 근로자 계약 조건을 볼 수 있도록 아예 사본 또는 원본을 아예 2장을 작성을 해서 근로자들에게 가지고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두부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아니면 여기 학생분들이면 대학교 기숙사에 사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대학교에서 기숙사에 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기숙사 혹시 통행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입출입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제도가 있어요? 22시 30분까지 안 들어가면 퇴관. 기숙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한 번만 어겨도요? 두 번 하면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기숙사는 이런 시간이라든지 물론 통제가 전혀 없다. 이거 없는 학교들도 있네요. 있는 학교들도 있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회사도 기숙사들이 근로자 일하는 사업장 옆에는 기숙사를 두고 있는데 기숙사에 통행금지가 있는 사업장도 있고 없는 사업장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저희 CSR 관련돼서 국제적 오디터 몇 명이 있는데요. 오디터들이 11년도에 저희 회사에 심사를 왔어요. 행정점검을 하러 온 거죠. 딱 조사를 하다가 기숙사에 임직원들의 이 기숙사 통행금지 시간이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인권 침해다라는 얘기예요. 회사 근로자들은 낮에 근로계약서 하루 8시간 일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이후에 편의를 제공한 숙소에서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을 왜 회사가 제한을 하느냐. 이거는 인권 침해다라고 나중에 결론을 내리고요. 그리고 이건 강제노동의 소지가 있다. 우리 앞에 우리 신장민 씨가 쭉 보여준 내용에 강제노동, 아동노동 뭐 이런 내용이 잠깐 텍스트에 있었거든요. 이 강제노동이 뭐냐면요. 모든 노동은 자발적이어야 된다가 기본 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고 기업을 가시면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가 이제 나는 이 회사에 일을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숙사에 일정 시간이 되면 통행금지를 또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강제로도 흔히 말하는 인신매매 남들 잡아다가 일시켜서 감금해놓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막 설명을 했어요. 이게 왜 이 12시 이후에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왜냐하면 저희 공장이 대부분 그 지방에 있는데 지방 사업장이다 보니까 주변 시설이 좀 위험해요.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외진 곳에 있든지.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기 딸들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공고라든지 이렇게 나온 친구들을 막 이렇게 취업시키거든요. 가면은 저희 회사에 부탁을 해요. 우리 딸이 회사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위험하다. 시골이 위험하다. 우리 딸을 잘 보살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많이 해오죠. 그래서 우리 그 외국 심사원들한테 쭉 설명하죠. 여기가 지역이 이렇고 위험하기 때문에 뭐 이제 최소한의 밤 12시 이렇게 제한 두는 건데 사실은 남자들은 그 유명무실에서 남자들은 뭐 이렇게 새벽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여자분들만 1시 새벽 1시에 통행금지 시간을 두었어요. 또 위험하니까 정말 저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예전에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성살인 연쇄살인 사건이 났던 그 지역 근처에 기숙사가 있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정말 위험해서 1시에 통행금지가 있다. 문서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소명했다가 두 번째 경고가 났죠. 저희가 남녀차별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아동노동, 강제노동, 그리고 아까 근로시간 초과되는 거, 그리고 남녀차별 이러한 것들이 다 이 CSR 영역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것까지 다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CSR이 뭐냐 물어보면 제가 저희 회사들 임직원들, 신입사원, 경력사원들 대상으로 CSR 교육을 하는데 불과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경력 입사, 신입 입사자들 물어보면 CSR 하면서 몰랐어요. 모르는데 작년도서부터 입사하는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가 없을 정도예요. CSR. 적어도 요 풀네임만. 풀네임이 CSR이 뭐예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예요. 라고까지는 많은 친구들이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기업에서의 책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공헌 아닌가요? 뭐 윤리적인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다 다른 거죠. 개념들이. 다 다른. 제일 많이 듣는 게 사회공헌이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마저도 여러분들 취업하시려면 잡프루트나 인프루트 많이 서치를 하실 건데 거기에서 큰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CSR 담당자 모집합니다라는 공고를 내면서 그 밑에는 사회공헌 업무할 사람들 쭉 나열하거든요.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 뭐 사회공헌 복지사들 뭐 이런 모집 공고를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홍보를 많이 할 때 어느 모 회사가 CSR 가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다하기 위해서 어느 복지관에 무엇을 기증했다. 어디 가서 무슨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접하는 분들은 CSR 그러면 사회공헌으로 인식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기업 입장에서는 CSR을 굳이 CSR 아니더라도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제가 한번 잘 못합니다만 선주붕의 선주붕의 후주생이라는 뜻인데 아주 중국에 아주 유명하셨다. 혹시 중국 유학생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먼저 친구가 되고 나중에 비즈니스를 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희도 전 세계 100개국이 넘는 나라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돈이 될 것 같으면 A라는 나라가 나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저희가 나가는 전략은 마케팅 전략은요. 우리 마케팅 하시는 분인데 좀 바뀌었어요. 어느 신시장에 개척을 하려고 하면 비즈니스로 먼저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은 먼저 이런 CSR적인 그 나라의 환경을 뭐 이렇게 인프라를 깔아준다든지 전혀 비즈니스는 안 보여주고 의료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많은 사람들이 LG가 뭔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참 좋은 기업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껍질을 좀 까보면 정말 그 사람들을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이 LG가 의료 진료 해주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나중에 몇 년 뒤에 비즈니스를 보고 들어가는 거냐라고 하면은 현재까지는 반반이에요.
정말 순수한 마음, 비즈니스적으로 큰 영향이 없더라도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한 반, 나중에 비즈니스적으로 좀 잘 될 것 같은 나라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한 반인데 저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작정 비즈니스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업이 무슨 사회공헌이라든지 CSR 활동을 하고 있느냐, 돈 많이 벌어 세금 많이 내고 일자리 창출하면 이 자체가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거 아니냐.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기업의 존재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라고 다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그 세대이신 거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다른 건 아니라 아까 우리 캐롤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캐롤 교수님이 제일 처음에 경제적 책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지속 가능성의 유식한 말로는 트리플 바텀라인이라고 있는데요. 세 가지 기저가 있는데 기업은 경제적 책임,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 중에 아주 큰 영역 중에 하나가 경제적 책임입니다. 이런 경제적 책임을 잘 지키는 건 맞아요. 기업의 역할인 거죠. 근데 이게 전부냐라는 숙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사회에 도움되는 것인데 추가로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TV 아침에 인터뷰를 봤는데 한 제약회사의 임원분이셨는데 그 제약회 임원분 우리가 만드는 약 자체가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준다. 우리 회사의 이 약을 만드는 일 자체가 사회적 책임이다. CSR 활동이다라고 인터뷰를 하시는 임원분이 계셨거든요. 저는 약간 좀 이제 혼란이 왔어요. 아 그러면 우리 LG전자가 만드는 휴대폰 사람 여러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TV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게 해주고 냉장고 요즘 냉장고가 우리 전자업계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는 냉장고를 저개발국에 가면요 의료보건 기구 취급을 해요. 의료보건에 왜냐하면 질병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는 음식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관을 잘해도 질병이 확 떨어지거든요. 발병률이.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 냉장고를 판매할 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요즘 우리는 뭐 신선도 이런 거 광고하지만 실제로 그 나라의 질병률을 낮춰주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게 바로 냉장고거든요. 그럼 저희가 냉장고 만들면 사회적 책임 잘 하는 건가? 다른 일을 안 하고 제품만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CSR 이야기를 하는데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뭐 경제적 책임, 사회적 책임 너무 막연한데 아직까지 저희 회사에서는 이 ISO 26000에 따르는 이 기준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ISO 26000 찾아보시면 아실 건데 국제 표준인 거죠. 국제 표준인데 아직까지는 뭐 ISO 14000, 9000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국제 표준 기구라는 곳에서 이 SR, 사회적 책임은 크게 7가지 영역에 있어서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걸 보면 사회공헌뿐만이 아니라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약간 윤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발전, 조직의 지배구조 이러한 것들이 바로 SR의 영역이다라고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회공헌팀은 약간 이쪽에 유사한데요. 저희는 이런 인권, 노동관행, 환경 이런 전 7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건강한지, 협력사가 건강한지를 측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이게 CSR과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이니까요. 지금 저희 같은 전자업계는요, 글로벌 전자업계는 CSR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비즈니스 자체를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휴일패커드라든지 오렌지, 텔레콤 이탈리아 이게 통신사들이고요. 홈디포라는 건 뭐 아실 거고, CRS 백화점, GE, 보다폰 등등등등등 또 NGO 단체들 이런 NGO 우리의 고객사들,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LG전자가 CSR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것을 비즈니스에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에 있는 회사들은 아예 우리와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 CSR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CSR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예요. 인권, 노동, 환경, 이것도 체크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수를 매기고요. 그 점수 결과를 보고 아 이번 달 물량을 LG전자 거를 뭐 10% 늘리겠다, 10% 줄이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냐 물어보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회사의 사업장, 공장
우리 회사의 협력사의 CSR 수준을 직접 그 사람들이 와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평가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은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국제적으로 전자 업체들끼리 모여서요. CSR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약 530개 문항이 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다 점검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 말씀드린 인권노동 환경안전 쭉 다음 장의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그거에 대해 일정 점수 수준을 비트를 못하면 비즈니스에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전자업계 핫 이슈에 분쟁 강물이라는 겁니다. 분쟁 강물이 뭐냐면요. 아프리카 콩고, 및 콩고 주변 나라에서 광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동서로 나눠져서 내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남북으로 나눠져 있듯이 이 콩고민주공화국은 동서로 나눠져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채굴되는 광물들이 주로 금, 주석, 탄탈, 텅스텐 이런 이제 주요 광물질들이 많이 채굴돼요. 이게 우리 전자제품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반군 세력들이 주변 나라에서 막 전쟁을 한 다음에 사람들을 데리고 잡아와서 그 아이들이나 그 뭐 사람들 잡아온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광물을 채굴해서 팔아요. 전자기에 팔아요. 돈을 벌어서 무기를 사서 계속 전쟁을 또 해요. 전쟁하고 또 사람 또 잡아와서 또 이거 일시키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쟁지에서 채굴되는 광물이 이제 분쟁 광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예 미국에서는 올해부터 분쟁 광물을 사용하지 말아라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닷 프랭크법이라고 해서 10년도 8월 달에 통과가 돼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각 기업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CSR 사회적 책임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의 비즈니스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이 아까 전에 의의하는데 60%가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제는 비즈니스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노동, 윤리, 환경, 안전 이런 부분의 전 영역에 있어서 우리 전자기업들이 평가를 받고 있고 매년 수준 점검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SA8000 국제적인 통용되는 이런 인권, 노동, 환경, 안전에 관련된 모든 체크리스트들이 다 통합이 돼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사회공헌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회사의 사회공헌은 UN에서 만든 거예요.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만든 유엔에서 만든 새천년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이 8가지 주제가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 이 8가지 주제에 맞춰서 사회공헌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회공헌을 저희가 CSR팀에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연락을 받는 게 무슨 단체인데요, 뭐 좀 도와주세요 이라는 전화를 일주일에 수십 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다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돈이 많으면 이거 다 들어줄 수 있지만 다 들어줄 수 없는데 그런 다양한 사회공헌을 평가할 때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이게 실제 사회적인 임팩트를 얼마나 미치느냐 두 가지를 놓고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다 평가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쪽에 있는 노란색 쪽에 있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CSR, CSV인데요. 시간이 다 돼서 나오신 것 같은데 그냥 빨리 말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CSV가 이제 고객가치, 공유가치 창출이잖아요. 공유가치인데 사회가 원하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공유가치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 임산부 배려하자는 캠페인이 많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요. 실리콘 배예요. 가짜 배예요. 가짜 배여서 중형, 대형 써 있는 거거든요. 가짜 배인데 이 가짜 임산부 배를 팔면서 판매하는 내용이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하세요. 이걸 차고 이런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양보받아가서 이용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런 고객들의 니즈가 있었고 회사에 돈이 될 거예요. 이건 돈벌이로서 이거 실리콘배를 만들면 그럼 기업이 공유가치 고객이 원하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소년에게 술 팔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시위를 직접 우리 요즘 잘 나가시는 일진 언니들이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술 파는 거 금지되어 있죠,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의 청소년 고객들이 간절히 원해요. 이렇게 피켓 시위까지 할 정도로 길거리 시위를. 그리고 주류업체 입장에서도 분명히 파악은 안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술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죠, 지금도. 이게 합법화가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주류회사는. 그럼 고객이 간절히 원하고 기업도 도움이 되고 이건 정부도 도움이 될 거예요. 주류세가 많이 창출될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정부도 좋고 이러면
공유가치 창출이 된 거죠. 이런 거 사업을 여러분들이 주류회사의 CEO라면 강력히 정부에 탄원을 넣어서 합법화해달라고 청소년 출판하는 거 하시겠어요? 이런 고민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공유가치만 놓고 보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기업들은 공유가치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비즈니스가 정말 사회에 문제가 없는지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거는 이제 사례는 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팀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회사 내부적 인원들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CSR 업무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무엇을 준비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계속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적어도 이 CSR 업무는 인권노동, 환경안전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돈벌이나 일자리로만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정말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힘들어요. 전문성을 키우셔야 돼요. 전문성을 꼭 가져요. 나는 인권의 전문가, 윤리의 전문가, 환경의 전문가, 각각의 영역이 많이 있으니까요. 각 영역들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꼭 확보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CSR 업무는 혼자서는 못해요. 다양한 NGO 단체라든지 정부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파트너십 맺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비롯해서 관계성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돈도 있긴 하지만 1년에 수천 군데에서 도와달라고 오는데 제가 사실 또 수백억을 쓰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비리가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곳인데 비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저희는 이제 CSR 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으면 이 네 가지 꼭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이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지만 전문성을 무시하면 돼요. 대부분이 학생들이실 건데 이런 쪽에 CSR 기업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대학 시절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실 거예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쁜데 오시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더 좋은 일들을 해서 결국에는 저희 CSR 슬로건이에요. 인생의 삶에 모두 좋은 라이프 굿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이제 좋은 행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컨설팅 하는 회계법인이라고 좀 생각하시는데 언스테인 영은 좀 아시죠? 글로벌로. 미국 뭐 전 세계적으로 EY 언스테인 영은 뭐 감사 실적으로는 좀 탑이죠. 탑인데 컨설팅이 있습니다. 회계법인이고 컨설팅이 있어요. 컨설팅이 있는데 그 컨설팅에 이제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하고 CSR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저는 이 자리가 되게 좀 감회가 좀 새롭다 그럴까요? 제가 대학교 99년, 97년, 90년대 학번 초학번인데 그때 이제 저는 경영학과 전공인데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환경을 고려한 경영, 환경영이라는 얘기가 그때 이제 막 들어와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경영. 뭐 쉽게 얘기하면 폐기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자연환경을 고려한 경영이라는 얘기가 그때 들어왔었어요. 그때 포스코부터 좀 물론 이제 LG 계시고. 그렇지만 이제 경영학과 내에서는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논의가 조차도 없었고 교수님도 안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어느 기업도 제대로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99년을 기점으로 하면 2009년 지금 뭐 2013년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명박 정부의 이제 환경이 이제 상당히 녹색 이런 얘기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뭐 더더군다나 레귤레이션 같은 게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불과 이제 몇 년 안 되는 기간이죠. 뭐 십몇 년인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영학과의 수준은 제 생각에는 뭐 이사장님 계시지만 경영학과 내에서 이제 특별 코스가 만들어져 있든지 학부 과정이나 석사 과정이 지금 없습니다. 가르치실 분도 없는 상황이 많고요. 오히려 이렇게 저희들 세대보다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세대분들이 미디어 노출도가 기업의 뭐 스캔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노출에 대해서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많이 보고 자라신 분들이죠. 그리고 뭐 기업을 딱 생각하면은 사실 제가 이제 앞에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많은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황하고 기본적으로 저 CSR 얘기가 나오게 된 일종의 연유를 조금 제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말씀드릴까 하는데 요컨대 CSR이 필요하다, 요새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만 우선 인지를 하고 가셔도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얘기들은 이 하나의 개인처럼 법인체인 기업이 착한 기업이 착하다라는 게 참 책도 있긴 하지만 좀 묘하긴 하지만 하여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아까 말씀대로 돈도 좀 잘 벌어야 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발런터리였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고, 근데 그게 어떤 정부의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업분들께서 기업 환경 자체에서 느끼시는 게 훨씬 더 팍팍팍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는 자체적으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연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저는 뒤에서 이제 도덕적 해이나 뭐 이런 쪽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기업이 힘이 너무 세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파워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힘이라는 게 상당히 사회에 좋은 가치를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글로벌 가버넌스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글로벌 가버넌스라고 얘기하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조직단으로 보면은 기업은 하나고 어떻게 보면 뭐 NGO도 있고 정부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이 전체 사회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 같은 건 어떻게 뭐 유엔이나 이런 데서 사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기업은 또 하나로 보면 웬만한 나라의 GDP보다 아까 월마트도 그렇고 이 매출액이 GDP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파워를 조정을 한다긴 좀 그렇지만 하나의 어떤 발런터리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CSR을 계속 촉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회로 이렇게 힘이 좋은 기업을 조금 약간씩 방향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선 시작된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처음에 유엔 글로벌 컴팩 유엔 글로벌 컴팩을 코피하는 지금 반 촌장님 전에 분인데 기업에게 뭐 이런 정도의 기업 뭐 노동인권 환경을 고려한 기업 경영을 하라라고 하는 아주 커미트먼트 차원의 원칙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발런터리로 그 기재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유엔 차원의 이니셔티브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나왔었고요. 그거를 이제 NGO 측에서 반대를 많이 했죠. 뭐 기업들을 어떻게 믿느냐. 그거 뭐 원칙 준수한다고 CEO가 커미트먼트만 하면 유엔 로고 줄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지 간에 여전히 그런 논의는 있긴 하지만 유엔 글로벌 컴팩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글로벌 차원의 여러 가지 CSR, 지금 뭐 이사장님하고 팀장님 말씀을 드렸던 지금 그 영역의 CSR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것부터 해서 시작된 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편할 것 같고 뒤에 이제 장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차피 제가 시간이 이제 한 15분, 20분 정도 되고 여러 가지 원래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는 기업의 CSR을 왜 촉구해야 되느냐라는 그 논의의 어떤 theoretically 연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 이제 기업이라는 게 아마 여기 경영학과 분들이 없으셔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좀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기업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기업의 주인이 원래는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돈을 정말 인베스트먼트를 하거나
주주나 투자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주주나 투자자들. 그렇게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그 인베스트먼트 한 돈, 그 돈에 대해서 너희들이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기업을. 그 운영한 결과를 매년 보고를 하게 법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일종의 공시죠. 리포팅.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야, 내가 돈을 이만큼 넣었다. 내가 주인이니까, 너 쓴 거, 야, 돈 얼마 벌고 뭐 이런 거를 좀 보여달라. 라고, 그건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그 논리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보고서나 뭐, 공시의 의무나, 공시의 의무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경제적 책임 아까 말씀하신 제일 베이직. 경제적 책임은 내 돈 까먹지 마라. 까먹지 말아라. 인 거죠. 제일 베이직이.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프린서플과 에이전시의 관계가 있어요. 프린서플은 주주하고 투자자고, 그 에이전시 대리인은 어떻게 보면 기업, 전문 경영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를 보여주고, 그 실적을 보여주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그 실적을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돈을 까먹지 않도록 잘 해라라는 행동 책임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행동 책임이라는 게 하여튼 경제적 책임을 다하도록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잘 하라든지 뭐 이래야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물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되니까 뭐 그런 논리로 이제 그게 이제 확장된 게 기업을 바라보는 기업의 이제 주인 자체를 기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환경으로 약간 생각을 바뀌게 된 거죠. 기업의 주인이라는 게